4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 그리고 특히 앞에 나이가 4자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오늘 갖고 계시는 겁니다. 4자들은 자산은 좀 적을지라도 충분히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 30대 이하와 40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비 성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세 이하 가구는 월 한 290만 원 정도를 쓰는데 40대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소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계속 늘리면 우리한테 해답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홍춘욱이고요.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주제로 하는데 특히 우리 4050 세대들을 이제 금퇴족을 만들어 보자. 금퇴족의 금이 이제 골드의 금입니다. 쇠금자가 아니고 진짜 금금자가 되겠습니다. 금금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금금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금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그 1인 가구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빈곤율이 70%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두 가지겠죠. 그죠? 혼자 사니까. 저도 짝지 없이 마님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슬퍼지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인생에서 최대의 리스크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마님이 요새 텔레비전을 켜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오면 꺼요. 뭘 보고 보니까 요새 그 이혼 상담 프로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걸 보고 여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혼자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또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유대감이 좀 사라지는 데 따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제 저걸 뭐라고 하냐면 그 1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등까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제 소득을 저희들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기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1인 가구의 빈곤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빈곤율이 심각하고요. 특히 여기 숫자가 이제 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겁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한 건데 특히 이게 52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76세 이상 고령자 중에 빈곤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0%였다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도 76세 이상의 빈곤율이 52%에 해당되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축의 끝부분에 붙어 있는 세 나라,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근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이 여기에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요. 다음에 66세에서 75세 노인 빈곤율은 여기 3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빈곤한 노후를 보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OECD 국가들 평균을 보시면 12% 정도인데 한국만 31%, 32%라는 건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왜 문제가 많냐? 이렇게 물으면 단적인 예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이니까 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되게 나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프리즘 사업하기 전에 저도 제가 KB 출신이거든요. 옛날 KB은행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가 KB IRP 계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자동으로 넣어놓으면 좀 적당하게 위험 성향에 따라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들이 가입했던 상품들의 대부분은 그냥 은행 예금. 이거 이제 은행 예금에서도 또 보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은 예금들, 그런 예금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들이 대부분 2%,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이 2%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그 운용을 다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어떤 모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퇴직연금을 이제 국민연금이 운영하도록 위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연금에게 위탁 운용을 허용해준다, 수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일 거고요. 저는 정말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가난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해방세대, 아까 지금 말씀드린 76세 이상 된 고령자 세대들이 바로 46년 개띠 저희 어머님이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그 해방 세대들이 광복 이후의 혼란이라든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이런 걸 수령할 때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중에서 19.2%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용돈연금이 대부분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게 문제고요.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요 위에 있는 분들이 30년대생들입니다. 지금 80대, 90대 되시는 이 30년대생들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냐면 56%. 엄청나죠. 아까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밑에가 뭐냐면 40년대 전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42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또 51%. 저희 어머님이 이제 46년 개띠. 여기 바로 40년대 후반에 출생하신 분들은 44%. 조금씩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파란 녹색 선으로 가는 게 50년대 전반. 베이비붐 세대 바로 직전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30%가 안 되고요. 58년 개띠. 여기가 18.7%.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젊은 노인들은 괜찮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이렇게 만나서 미팅해 보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전후로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9세에서 52세가 제일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깨친 거죠. 야, 이대로 가면 나 큰일 난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도 하고 이제 제 카운셀링을 받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들의 평균 순자산이 4억 8천,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39세 이하 가계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고령층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어디다 투자를 하냐 하면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제 고령자 가구 전체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 40% 갖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46%를 갖고 계시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밑에 있는데요. 80세 이상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죠. 80세 이상 보시면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52%입니다. 지방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참고로 우리나라 농민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 4%밖에 안 되는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단독주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이 더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 문제가 돼 있죠. 1986년 이후에 한국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1986년 이후에 전국의 아파트는 480% 올랐죠. 그러니까 그 1986년을 100으로 했을 때 584. 그래서 한 480% 정도. 인플레는 그래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이 얼마 올랐냐면 179니까 79% 올랐습니다. 물가가 한 3배 오르는 동안에 70% 올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금방 짐작이 가시겠죠. 예.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일수록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 단독주택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급증하겠죠. 제가 아까 80대 노인들의 52%가 단독주택 살고 계시다고 했죠.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어디서 오는지를 어떤 분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면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제가 그러죠. 그 전체 인구는 줄어도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다가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 같은 그런 지역들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갔다 왔던 저기 아산, 천안, 오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집들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지역은 뭐 괜찮겠죠. 그러나 단독주택 쪽에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 상속용 물량들이 쏟아질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결국 그쪽에서 상속용 물건들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거나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단독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고 특히 지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하나은행 통계인데요. 전체 노인들 또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100분 중에서 8분 정도만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후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308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쓰시는 분들이 좀 나는 평균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족하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시작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 40대랑 50대, 우리가 4050이죠, 오늘? 타겟이 4050입니다. 39세 이하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나이 한 살이라도 젊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가를. 특히 저기 애기 부분은 오늘 완전히 개탄 거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개탄 거고요. 이게 4050을 오늘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평균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저 정도 갖고 있지 않아라든가 나는 저보다 많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 평균입니다, 평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앞에 나이가 4자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오늘 갖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가면 다 나오는데요. 5자는 힘들어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뭐. 4자들은 자산은 좀 적을지라도 충분히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40대, 50대가 비슷해요. 다 1억 4천, 5천. 그리고 전부 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는 4억, 그리고 50대는 4억 7천, 4억 6천 정도 되는 그런 집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노후에 내가 60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월 300 정도 이상,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합니다. 지금부터 연평균 물가 상승률 3%로 물가가 쭉 오른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한 600, 500 하겠죠. 그냥 복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앞으로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감안한 어떤 금퇴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배제했습니다. 왜?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일단 보시면 3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89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얼마 안 된다 싶은 돈이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건강한 분들은 가입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90세까지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서로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합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30대 이하와 40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비 성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세 이하 가구는 월 한 290만 원 정도를 쓰는데 평균입니다. 1인 가구는 훨씬 적게 쓸 거고 3인 가구, 4인 가구는 많이 쓰겠죠. 평균입니다. 근데 40대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소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그리고 50대에 피크를 치고 완만한 피크를 치고
60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게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저도 첫째 아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 엄청 비쌌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보내면서도 되게 부담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보냈겠죠. 둘째가 좀 약간 피해를 보고 있죠. 첫째는 뭐든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부모들이 하다가 지나고 키워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렇게 또 안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계속 늘리면 우리한테 해답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든 저축을 연령대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를 갖다가 좀 억제하면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국 주식이랑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둘 다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 차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2001년에 여기에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냥 절대 금액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말이 되면 6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만 23년하고 9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6배, 5배가 나는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가 바로 뭐다 하면 반반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반 투자 전략인데요. 이 반반 투자 전략을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ETF 시장에 가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에 분할 매수해주는 펀드가 바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에이스 200 같은 그런 200 지수가 있습니다. 또는 히어로즈 200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즈 200 다 들어보셨죠? 이런 200에 붙어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TR이 붙어 있는 걸 사십시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TR이 뭐냐면요.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바로 인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는 펀드를 TR 펀드라고 합니다. 이걸 토털 리턴 펀드라고 합니다. 이 토털 리턴 펀드 그러니까 외우세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코스피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이 투자해주는 라이즈 200이나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 히어로즈 200 같은 걸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펀드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00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뒤에 TR 붙은 걸 사는 거죠. 그럼 얼마 한다? 1억을 살 때 어떻게 한다? 5천만 원을 TR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미국채 선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해서 무서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요. 이자 받은 걸 다시 재투자해 준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TR이랑 그래서 주식에서는 TR 붙은 걸 사면 되고요. 채권에서는 뒤에 선물 붙은 걸 사면 됩니다. 이런 걸 두 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산다? 5천만 원은 한국 주식에 붙어있는 코스피 200 TR을 사고 또 나머지 5천만 원은 미국채 선물을 사는 거죠. 검색한 것 중에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으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아파트 단지의 인기나 이런 걸 보면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거 보셨을까? 왜? 2022년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에도 팔 수 있고 또 급등장이 오더라도 살 수 있는 시장에 언제든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잘 되고 거래 대금이 많은 ETF를 사세요. ETF가 뭐냐 어떻게 물으실 텐데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게 ETF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코덱스 200, 에이스 200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다 나오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증권사 점포에 가셔가지고 이거 반반 사주세요 하면 다 사줍니다. 수수료가 좀 들죠? 그러나 그 수수료 대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혼자서 매매를 할 때.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제 당연히 이걸 통장을 쥐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내가 맨날 오빠 오늘 좀 사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요. 사. 얼마에 살까? 그냥 저기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 가격에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MTS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증권사 오프라인 점포라는 게 그래서 있다. 가서 수수료 좀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서 편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펀드의 절반 그리고 미국채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절반 반반 사주세요. 가격은 선생님이 좀 알아서 잘 사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리면 얼마나 잘해주시겠습니까? 그죠? 기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협박만 들었지 정작 어느 정도로 운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가 전혀 우리는 없다. 연환산 7%가 나오는 전략이 이렇게 쉬운데도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매년 7%가 난다면 누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경우는 참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도움 드리는 팁 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이 언제냐 생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2022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시장이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우상향합니다. 왜? 달러에 투자를 하니까. 그죠? 불황이 오는 순간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면 무려 연 7.2%. 그러니까 10년마다 더블이 난다. 여기다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10년마다 더블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금융자산은 1억 5천. 왜 1억 5천 가정했냐 하면 아까 우리나라 40대 평균 가계 금융자산이 얼마죠? 1억 5천이었죠. 1억 5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월 200만 원 저축하자. 왜? 아까 봤죠? 사람들이 200만 원씩 소비를 하다가 40대가 되는 순간 갑자기 400만 원 가까이 소비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그 소비를 우리가 좀 줄이고 늘어난 소득, 늘어난 임금만큼을 더 저축한다고 가정해서 200만 원을 저축하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좀 적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해에 1억 5천을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2,400이 생겼잖아요. 그걸 다시 투자를 할 때 꼭 반반을 만들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코덱스 200에 5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타이거 미국채 선물에 5천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주식시장이 폭락해버리면 코덱스에 투자해놓은, 코덱스 200에 투자해놓은 게 4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게 빠지잖아요. 그 대신에 달러에 투자해놓은 건 6천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1억이지만 비율이 5대5가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2,400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200을 못 오른 한국 주식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면 똑같이 6,200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현금으로 연말정산 받은 돈이든 보너스 받은 돈을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한다? 반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이런 전략의 결과가 나옵니다. 40세에 1억 7천으로 시작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해 연말에 2,400을 넣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딱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0세가 됐을 때는 이미 7억 4천이 돼요. 왜? 연 7% 정도 수익이 나는 데다가 이 양반이 인플레이션이 나는 만큼 저축액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가 난 만큼 저축액을 200만 원 넣었던 걸 예를 들어서 206만 원도 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서 60세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얼마가 되냐면 꿈 같은 숫자인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위 3% 정도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사실 이거는 미래 노후에 대해서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너무나 좋은 성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전략에다가 인출을 하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입니다. 60세까지 열심히 20년, 저 같으면 20년 동안 열심히 저축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한 50세 정도 됐을 때 이미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월 300씩 인출을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걸 너무 겁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 7%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 7%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0을 뺀다?
그거 거의 문제 없는 거죠. 더군다나 20년 지났으니까 월 500, 600을 빼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530 몇만 원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530 몇만 원을 빼더라도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월 300만 원 소비인데 3% 인플레를 가만히 있어.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을 더 인출한 거죠. 근데 이게 80세에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산이 51억이 돼요. 참고로 65세에 월 1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라는 걸 가정했고요. 이 차트가 보여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대부분은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협박만 들었지 정작 어느 정도로 운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가 전혀 우리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전략, 연환산 7%가 나오는 전략이 이렇게 쉬운데도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 모르니까. 이게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한다라는. 이걸 보면 이 자산의 적립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0세입니다.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이 50세입니다. 그리고 50대 접하신 분들이 이제 다들 이를 꽉 깨물고 오십니다. 나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겠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투자금 1억 5천. 네? 투자금 1억 5천은 똑같아요. 40대랑 50대 평균 금융자산은 1억 5천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 저축, 300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왜? 50대의 소비 성향이 더 컸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40대보다 50대에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한다?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200만 원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해서 그 대신에 은퇴하는 시점을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암만 우리가 건강해지고 있다 그러지만 60대 넘어서도 저렇게 악착같이 저축하면서 산다? 쉽지 않으니까 60살까지 이제 11년이죠. 11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되냐면 7억 4천. 왜 이게 가능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 수익을 내는 데다가 또 다른 하나는 월 200 악착같이 저축하니까. 이게 모여서 이 정도의 자산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61세부터 인출한다. 고갈이 안 돼요. 네. 그냥 옆으로 가죠. 원만하게 갑니다. 그래서 65세에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차트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융자산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5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집을 안 팔고도 이 정도가 가능하고 만약 이 사람이 더 풍족한 노후 월 300이 아닌 400을 쓰고 싶다면 집을 주택연금을 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10년이든 15년이든 정도는 저는 가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반반 투자 전략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자면 이 전략이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데 한국 주식의 절반, 미국 채권의 절반 하는 전략이 너무나 좋은 전략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가 나죠.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2002년 9.11 테러 때는 마이너스 나고요. 또 여기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한번 마이너스 나고요.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나 그걸 정도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우상향하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을 운영 성과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내후년쯤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20%가 났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평균 7%라는 게 어떤 해는 마이너스 5%가 나고 다음에 20%가 나서 7%인 거지 매년 7%씩 나면 누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플러스 20%가 났던 해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많이 인출하면 되죠. 아유 20%나 났는데 내가 7억을 운용하는데 20%가 났어. 그럼 얼마예요? 7억이 운용하는데 20%가 나면 2024 1억 4천 정도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정도 인출해가지고 나 한 3년치를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5%가 났다. 적립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유 현금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년 7%가 난다면 누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경우는 참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도움 드리는 팁 드립니다. 수익률이 많이 난 해에 많이 인출하시고 수익이 안 난 해는 인출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을 평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 인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반반 투자 전략이 아까 보신 것처럼 올해 되게 좋잖아요.
올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 많이 오른 저 수익을 올해 같은 해 인출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처럼 수익이 안 좋을 때는 인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노후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략이 이제 두 번째 전략이 투자 3분법. 이 투자 3분법은 간단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코덱스 200 혹시 기억나시죠? 자, 그런 거 코덱스, 우리 삼성자산운용만 편의하면 안 되니까 코덱스 200 하나 있으면 타이거 500도 하자. 타이거 500은 뭐냐?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 이름. 타이거 500을 하자.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히어로즈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어로즈는 참고로 키움증권이 자기 야구단 이름인 히어로즈에서 가져온 이름이고요. 예, 우리나라 그 상표가 다 촌스럽습니다. 뭐 코덱스에, 타이거에, 히어로즈에, 에이스에, 뭐 라이즈에, 플러스에, 제가 봐서는 그 이름은 망고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디자인 하우스나 광고 회사에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단 이름들은 거하게 다 잘 바꿔놨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삼성은 코덱스, 미래는 타이거, 그리고 한투는 에이스, 키움은 히어로즈, 그리고 한화는 플러스, KB는 라이즈. 아따, 많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는 ETF들이 여기서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르쳐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코스피랑 미국의 S&P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보다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까지는 한국이 되게 좋았는데 2011년, 12년부터는 미국이 훨씬 수익이 좋죠. 그래서 요새는 미국이 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은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는 안 좋고 미국은 10년간 좋은데 다음에 10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면서 수익률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한국이랑 미국 주식을 다 사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예, 미국 국채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은 코덱스 200 TR. 그래서 그걸 사시고요. 또 1,000만 원은 타이거 S&P 500 TR을 사고요. 마지막은 히어로즈 미국채 10년 선물을 산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주식시장이 다 붕괴되는 때가 오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의 수익을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있습니다. 자, 2001년에 1억을 투자했다면 여기는 아까 6억이었죠? 이게 7억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8년 트럼프 당선, 2020년 코로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도 손실폭이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자산을 늘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커집니다. 이게 자산 배분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연수익률이 얼마냐? 8%. 9년에 한 번 더블 됩니다. 그러면 18년 투자를 하면 4더블. 27년 투자를 하면 8더블이 나는 거죠. 왜? 복리니까. 그래서 1억이 7억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해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다?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 상품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현금으로 다시 저축한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한다? 비율을 다시 1대1대1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게 어렵다? 증권사 가셔서 저기 문상 하나 주시면서 다시 1대1대1로 만들어 주시게 주문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계산을 할 필요 없고요. 그 가서 그냥 수수료 0. 몇 %만 내고 매매 주문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짜잔. 40세 평균 부부가 초기 투자금 1억 5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월 200씩 저축합니다. 월 200씩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3세 투자한 지 13년 채가 됐을 때 10억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은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 투자의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더 투자를 7년 동안 더 했더니 거기서 또 더블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더블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납니다. 이게 장기 투자, 복리 투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떻게 한다? 연간 모은 돈을 가지고서 딱 가져가서 1대1로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주문 한 번만 넣으면, 저는 보통 언제 한다? 6월에 합니다. 왜 6월에 하냐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종소세 내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벌었던 돈에 대해서 퉁치잖아요. 6월에 다 계산이 나오죠. 세무사님한테서 2023년 박사님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겼고 세금 얼마 냈고 작년에 수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추가 납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언제 하죠? 2월에 하면 되겠죠. 왜? 1월 말에 뭐가 나오죠? 연말정산이 나오잖아요. 연말정산 받은 돈에 보너스 들고 또는 설날 연휴 앞두고서 돈 대충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딱 1대1로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중고사를 가는 거죠. 어느 중고사를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거래하고 싶은 데를 가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지인한테 가는 거는 좀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팔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는 분한테 가면 그분이 자꾸 우리한테 다른 상품을 추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는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 되는 거고, 저는 투자함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데 가시는 게 좋다. 가셔서 꼭 그냥 이거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문상도 하나 줘라. 돈이 많으시면 백화점 상품권도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60세가 돼서 인출을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월 300씩. 그러니까 20년 지나서 인출이니까 500 이상, 월 500 이상, 연간 6천 이상 인출합니다. 인출을 시작했는데도 이분의 자산은 끝없이 쌓입니다. 왜? 8%로 운용이 되니까. 다시 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국채 이렇게 3분의 1 투자 상품법만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좋은 점이고, 인출할 때의 원칙은 철저하게 월 300씩 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초보다.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들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 소비도 월 300씩 나가지 않잖아요. 어떤 달은 500 나오고 어떤 달은 적게 나가서 200 이렇게 해서 월 300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 있고 추석 연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지출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여름 휴가가 있을 때는 지출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달이 아닐 때에는 지출을 좀 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월 300씩 따박따박 돈 받는 뭐 재테크 방법 이런 거 다 사기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냐. 그렇게 안정적으로 매월 똑같은 돈을 돌려주는 펀드가 있다. 저라도 가입하고 싶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돈을 인출해라? 오늘 다 배웠어요? 그죠? 이것도 투자 3분법도 똑같아요. 어떻게? 2022년 같은 경우는 얘도 한 5%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한 5% 깨먹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해에는 얘가 지금 플러스 한 15% 났단 말이에요. 올해 15% 났어. 아까 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1억 5천을 벌었어.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때처럼 5천 빼야 돼요? 1억 빼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1억 빼가지고 이렇게 2022년처럼 마이너스 나는 해에 인출 안 하면 되잖아요. 손실 나는 해에 버티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 500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매월 500을 뺀다? 이상한 거죠. 대체로 보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가 나니까, 마이너스 나는 해에는 인출 안 하고 플러스가 10% 이상 나는 해, 우리 목표 수익률이 8%인데 10%, 15%씩 수익이 나는 해에는 좀 많이 빼나. 그런 식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돈을 좀 들고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을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은퇴는 언제 하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많이 난 해에 은퇴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은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가 진짜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 포트폴리오나 저희 프리즘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상품들 가입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투자 상품법을 하신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높지. 1,400원 근처에서 환율은 되게 높은 레벨에다가 채권도 금리가 되게 높죠. 여기다가 미국 주식 날아가지. 한국 주식은 뭐 똔똔. 죄송합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주가는 똑같으니까 거기서 손실 안 본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해에는 인출을 많이 하고 이제 더 이상 적립 안 해. 그러니까 꼭 60세다, 50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인지 알죠? 내가 순자산을 얼마를 가고 수익이 올해 많이 난 해에 난 이제 불입 중단, 인출 시작. 그리고 인출을 하는 방법은 수익 많이 난 해에 많이 빼고 적게 난 해는 안 뽑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너무너무 편하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2018년 은퇴를 이제 파이어를 선언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좀 자랑을 하자면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인출을 안 하고 그 뒤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인출할 때의 마음은 별거 아니었어요. 2019년이었는데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해는 좀 인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추가 불입하고 저는 이제 인쇄 받은 걸로 추가 불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 전략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인출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제자 50입니다. 자, 50세 부부가 집 말고는 금융자산이 1억 5천밖에 없었고 한 달에 200밖에 저축 못한다 그랬죠? 되게 가혹한 가정이었어요. 50세 부부가 인출을 하지 않고 이제 60세까지 버티면. 근데 얼마가 된다? 아까보다 금액이 꽤 늘었죠? 7억 8천. 아까는 7억 초반이었는데 7억 8천. 5천만 원 더 늘었어. 왜? 수익률이 0.7% 정도 높으니까. 저게 적립되는 속도가 저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출을 하는데 아까는 늘다가 줄었죠. 근데 얘는 계속 늘어요. 불과 0.7%, 0.6%의 수익률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1% 높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이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1억이나 되는 자산을 집 말고 11억이나 되는 자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 같으면 안 물려줄 것 같습니다. 왜 물려줘요? 다 쓰고 죽지. 왜냐하면 50부터 빡시게, 죄송합니다. 40대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50대부터 뒤늦게 빡시게 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나는 편하게 쓰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월 300이 아니고 400씩. 금퇴족 중에서도 이제 더 플래티넘 퇴족 정도 되게 돈을 많이 인출할 수 있는 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들은 투자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리스크를 무릅쓰더라도 물 타면서 버텨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익이 크게 난 해 은퇴. 잊지 마세요. 수익이 크게 난 해 은퇴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한 해도 참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017년부터 계속 회사 때려쳐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2018년 말에 그만뒀던 이유가 결국 목표했던 금액에 도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탈무드 전략인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전략은 50대들한테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40대는 투자 3분법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50대들은 이게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50대들이 제일 집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40대도 많이 받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대가 제일 비교실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만 55 먹은 입장에서 제가 퇴직연금 인출이 지금 가능한 나이거든요. 퇴직연금 인출이 가능한 나이인데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디서 보자 할 때 보면 자기 동네에서 보자고 자꾸.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 좋은 집들, 신축 집들 사는 게 좋다라는 건 누가 모릅니까만 문제는 그 집 하나를 샀다가 고점에 잡아가지고 2022년이나 23년 같은 해를 만나면 진짜 괴롭잖아요. 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집값이 폭락한다. 거의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 들죠. 그런 리스크를 피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탈무드 투자법. 이 탈무드 투자법은 서울 아파트 값과 미국 부동산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에서 착목한 투자 방법. 물론 우리나라보다 미국 부동산이 덜 오르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는 전 국민이 여기를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요거 미국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리츠라는 투자의 대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파트에 소액으로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 투자 펀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ETF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리츠라는 상품인데요. 자, 외우세요. VNQ. VNQ.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전체 리츠를 다 투자해주는 ETF. 그러니까 리츠라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펀드를 전부 다 사주는 코스피 200이 한국의 200개 종목을 사는 것처럼 미국의 VNQ라는 미국에 있는 주요 ETF를 다 사주는 리츠 ETF, 리츠 펀드를 다 사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되게 재밌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실거래가가 발표됐을 시점에 만약 투자를 했다면 지금 한 200% 정도 수익이 났다는 측면에서 한국 부동산이나 미국 리츠는 거의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요걸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 여기 나옵니다. 한국 주식 코스피 200, 코덱스 200 합시다. 코덱스 200. 그 다음에 미국 리츠는 VNQ 적어놨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 아까 이야기했죠. 히어로즈 미국채 10년 선물 또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걸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보면 2008년 같은 해에는 확실히 얘가 빠집니다. 2008년에는 수익이 안 좋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이럴 때는 확실히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어때요? 여러분 수익률이 어때요? 8.45%. 투자산문법보다 더 높죠? 왜 그러겠어요? 예, 배당을 받아서 그래요. 예, VNQ가 배당 수익률이 한 4, 5% 나오거든요. 배당 받아서 날름날름 쓰면 돼요? 안 돼요? 재투자. 그죠? 잊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받았던 배당금과 다음 해 우리가 적립했던 돈을 가지고 다시 1대1대1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성과가 납니다. 8배. 그죠? 1억을 넣었는데 8억이 되죠? 아까 7억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점점 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0대들은 투자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리스크를 무릅쓰더라도 물 타면서 버텨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익이 크게 난 해에 은퇴. 잊지 마세요. 수익이 크게 난 해에 은퇴하는 거예요. 목표 금액이 됐을 때 은퇴. 안 되면 한 해도 참는 거죠. 화이팅 하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017년부터 계속 회사 때려쳐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2018년 말에 그만뒀던 이유가 결국 목표했던 금액에 도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야. 이제 수익률이 좋으니까 40세 가구 같은 경우는 60세 될 때 되면 24억 정도가. 그러니까 이 복리 투자의 효과라는 게 이렇게 셉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쯤 50 전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인출해서 살면 되죠. 왜냐하면 연환산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8%니까. 8%가 넘으니까. 8.45% 정도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출을 한다. 60세부터 인출을 한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84억을 들고 돌아가십니다. 저 같으면 300씩 안 쓰겠죠? 한 1,000만 원씩 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가능합니다. 월 1,000씩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죠. 물론 이제 세금도 많이 내겠습니다. 인출 금액이 많으면 세금도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법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제가 그걸 계산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써도 끝이 없는 돈을 갖게 돼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그 상속세 나가는 게 걱정이 되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차이, 운영 성과 차이가 1%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섭죠.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은 50세. 아까 50세 부부. 예, 그래서 이제 11년 투자를 하니까 한 60세가 됐을 때 한 8억 정도. 점점 높아지는 거 느끼시나요? 아까 7억 초에서 7억 6천에 8억에. 그러니까 1년만 일찍 시작해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말 느끼고 두 번째 수익률이 좀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은 걸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저는 50대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뭐 채권으로 갈아탄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퇴가 몇 년 안 남아서 지금 급한데 뭐 채권 연 3%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그건 부자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TDF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글라이드 전략이라는 걸. 젊을 땐 주식에 올인하다가 나이 들어서 채권으로 갈아탄다. 그건 부자들 이야기지. 지금 모아놓은 거 없이 가난한 50대한테 채권 비중을 얼마로 해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산품법이나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탈무드 전략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지. 뭘 자꾸
뭐 안정 성향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안정적으로 운용하다가 물가도 못 이기면 나중에 노후는 누가 챙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도 60세 은퇴를 해서 인출을 하는데 돌아가실 때 15억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1% 올라가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차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꿈의 전략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4개 투자하는 거죠. 이제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반반 투자 전략 되게 쉽잖아요. 연환산 복리 수익률 7%. 뭐 깨먹을 때도 크게 안 깨먹고 좋네. 그러니까 우리 시작해보자. 하고서 7%짜리 수익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런 단순 전략들은 되게 접근은 쉽지만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그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률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뭔가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점, 2022년 같은 시점에는 좀 깨먹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한 전략이 바로 투자 4분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빨간 선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금인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박살날 때, 여기 있죠? 미국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박살날 때 그때 오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걸 알아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부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혼란해질 때 금에 뛰어가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 4분의 1. 똑같아요. 한국 주식 4분의 1, 미국 주식 4분의 1, 미국 국채 4분의 1. 여기까지는 투자 3분법이죠. 똑같아요. 투자 3분법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금입니다. 금은 뭘 사면 되냐 하면 KRX 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KRX. KRX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약자입니다. KRX. 금. 그걸 사면 이렇게 됩니다. 차트가. 1억을 투자한 게 얼마가 되죠? 거의 8억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트럼프 당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어때요? 분명히 조정은 있지만 거의 타격이 없죠. 그래서 수익률도 엄청 좋아요. 몇 퍼센트? 8.7%죠. 끝판왕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4분의 1씩. 4천만 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아까 했던 것처럼 코덱스 200TR, 1,000만 원 타이거 S&P 500TR, 1,000만 원 히어로즈 미국채 10년 선물, 1,000만 원 KRX 금현물. 이렇게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모르겠다? 아까 적어갔던 거 가지고 와서 저기 트레이더님, 딜러님들한테, 증권사에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주문해 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다. 할 때 꼭 문상 하나 가져가시라. 온누리 상품권 좋고요. 아무튼 그런 거 가져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MDD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최악의 상황에서의 손실률. 마이너스 15%가 맥스. 이게 장중 기준이니까 굉장한 거죠. 9.11 테러 때나 뭐 이럴 때 나오는 숫자들이. 그래서 연간 최악의 성과가 마이너스 10% 정도니까 상당히 좋은 전략이고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40세 부부는 60살까지 직장을 안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성과가 나죠. 그리고 또 인출 전략을 쓰더라도 90억 정도의 자산을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큰 숫자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투자하신 분들도 8억 정도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15억 정도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끝났습니다. 5분의 1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 그리고 한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좀 못한데 대신에 훨씬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국채는 뭘 투자를 하시면 되냐 하면 코덱스 국채 선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가 하면 수익률은 아까 4분법보다 좀 못합니다. 대신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의 요약을 하자면
한 개보다는 두 개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게 뭐다? 주식에만 올인하거나 어디 채권에만 올인하거나 금에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저 좀 분산하라. 두 번째 분산할 때 핵심은 한국 주식이랑 해외 자산을 꼭 갖추가자. 그리고 기왕이면 3개보다는 4개가 좋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반반 2개짜리부터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를 가정했어요. 왜 평균 가구를 가정했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 나이대 평균적인 부부들을 가져왔었던 것 뿐이고요. 이 전략들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다 보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은 손실이 납니다. 근데 운이 없게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제가 이런 자산 배분 회사를 차려가지고 유튜브를 강의하고 있지 않죠. 제가 그 돈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마이너스가 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 10년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특히 적립 투자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요. 왜? 현금으로 물타기를 하니까. 현금으로 매년 2,400씩 가지고서 이걸 계속 반반, 3분의 1씩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큰 수익이 나는 해에 불입을 중단하고 인출하면서 이제 은퇴로 전환.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최소한 10년은 해보자. 두 번째, 큰 수익이 날 때 기꺼이 적립을 접고 파이어를 선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떡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